네, 안녕하십니까. 양수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7장 회사의 회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기관에 대한, 주식회사의 기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6장은 이제 그 기관 중 감사와 감사위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엔 제7장에서 회사의 회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주로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거, 준비금, 배당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회사의 회계를 들어가기 전에 제 6장에서 저희가 배웠던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그 OX 문제를 좀 풀면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환기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와 감사위원회 OX 문제를 제가 몇 개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이거는 제 그 양변닷컴에 이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와 감사위원회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데요. 모든 주식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두어야 한다. 네, 모든 주식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어, 꼭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장인데요. 맞는 문장일까요? 잘못된 문장일까요? 네, 회사법과 세금 교재 201페이지를 한번 보면 201페이지는 이제 감사의 그 선임과 종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 이제 감사의 선임 중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감사의 자격은 제한이 없다. 그렇지만 이제 정관의 규정에서 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회사가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선임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식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둬야 한다는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죠. 네. 다음으로 이제 주식회사의 감사의 수는 5인까지 둘 수 있다. 맞는 문장일까요? 잘못된 문장일까요? 네. 201페이지에 이제 인원수 및 자격에 대해서 감사의 인원수 및 자격에 대해서 설명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감사의 인원수 및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5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문장이고요. 다만 업무 성실상 감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법인은 제외한다. 이제 여기에 견해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자연인에 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일까요? 잘못된 문장일까요? 네, 감사의 권한 중에 주요한 권한이 업무감사권과 회계감사권입니다.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의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감사에게는 이사의 소집 청구권이 있지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은 없다. 네, 맞는 문장일까요? 잘못된 문장일까요? 이사의 소집 청구권만 있다. 네, 네. 감사에게는 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 관련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뿐만 아니라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주식회사의 감사에게는 이사회 소집 청구권만 있다라는 문장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감사가 악이 아닌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맞는 문장일까요? 잘못된 문장일까요? 네, 교재 206페이지를 보면 감사의 책임에 대해서 나오는데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한 책임이 있고 악의 또는 중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보통 이게 하나로 가죠. 악이나 중대한 과실은 같은 책임을 물을 만한 것이라고 봐서 보통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주식회사의 감사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네,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은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네, 맞는 문장일까요? 잘못된 문장일까요? 아까 봤듯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죠. 네, 이제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회사랑 이사 또는 회사랑 이사가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됐는데 이사가 이제 여기에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근데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대표할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주주총회에 선임된 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맞는 문장일까요? 잘못된 문장일까요? 네, 아까 봤던 201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선임된 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죠. 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이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에게도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금지 의무가 적용된다. 이사랑 감사에게 동일하게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금지 의무가 적용된다. 이 문장은 맞은 문장일까요? 잘못된 문장일까요? 네, 감사 회사 위임 관계에 있고 이사와 마찬가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긴 하는데 감사는 이제 각주 7번 이 페이지 수는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감사와 회사는 위임 관계가 있고 이사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감사가 지지만 각주 7번을 보면 감사는 이사와 달리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업 피지 의무,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에게도 경업 금지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죠. 네, 다음으로 상장회사는 특례에 따라 감사와 감사위원회 둘 다 둘 수 있다. 원래 이제 주식회사 원칙적으로는 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두거나 둘 중에 이제 가름하여 두는 거죠. 어느 하나만을 둬야 되는데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특례 규정이 있어서 감사와 감사위원회 둘 다 둘 수 있다. 맞는 문장일까요? 잘못된 문장일까요? 네, 교재 207페이지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를 회사는 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이제 가름하여 두기 때문에 상장법인 중 법령이 규정하는 규모에 달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회사는 특례에 따라 감사와 감사위원을 둘 다 둘 수 있다. 이건 잘못된 문장이고요. 가름하여 두고 특히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이다. 따라서 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감사위원이 되는데 이러한 감사위원은 이사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네, 맞는 문장일까요? 잘못된 문장일까요? 네, 이사의 자격을 가진 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감사위원이 되는데 이러한 이사인 감사위원이 이사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감사가 주주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감사가 이제 주주총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해서 해임될 때
해임됐는데 그때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임기 만료전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한 경우라도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총 3분의 2 이상 결의에 의해서 해임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문장인데요. 맞는 문장일까요? 잘못된 문장일까요? 네, 201페이지, 네, 201페이지에 있는 종인 부분을 보면 회사와 뭐 감사와 회사 관계는 뭐 유인 관계다 하면서 감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이제 감사가 주주총회 결의에서 해임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어떤 그 3분의 2 결의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주총의 3분의 2 결의에 의해서 해임될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정당한 사유 없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문장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네. 이상해서 제 6장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 OX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봐서 기억을 한번 해 두셨으면 하는 문장들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제 7장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7장 회사의 회계입니다. 네, 네 먼저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회사는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상법 29조 1항인데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서 그 대차대조표는 과거 회계에서는 과거 용어인데요. 재무상태표가 맞죠. 그렇지만 이제 상법은 이제 대차대조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차대조표로 여기서는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네,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 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 전표 또는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거래의 과세에 필요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툼이나 이런 것들의 증빙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상법의 소멸시효 5년 아니면 그 국세나 뭐 지방세 부가제척 기간 5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5년간 적어도 5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회계원칙 보겠습니다. 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른다. 네, 상법 시행령 제15조는 회계 원칙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외관법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회계 처리 기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회계 원칙, 이외의 회사는 회사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따르고 있다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국세기본법 제20조 이제 기업회계 존중이 나옵니다. 국세기본법은 이제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정한 법인데 그 중에 이제 기업회계 존중이라는 부분에 보면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세표를 조사 결정할 때는 해당 납세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자, 뭐 판례 한번 더 보면 판례도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 중 기업회계 기준에 정하고 있으면 이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 그 기업 회계에 따른 회계가 바로 세법으로 적용되진 않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그런 회계랑 또 세법이 있을 때 세법은 세법이고 회계는 회계인 거죠. 그래서 세법에서 세법이 회계에 우선하게 되죠. 그래서 회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면 세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법에 그 규정하고 있진 않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을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이 네, 판례의 내용이고 또 국세문법의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7년에 선고된 그 2014두 44847 판결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법인세법 제40조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가 확정되어야 되어야 되고 그 확정됐을 때 이 뒤에 나오는 거래 유형 등에 따라 입금 송금의 구체적인 귀속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제 권리 의무가 확정돼야지 귀속 시기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권리 의무가 확정될 때 이 손익의 귀속이 예를 들면 2011년 거냐 아니면 2012년 거냐 했을 때 과세년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걸 권리 의무 확정에 따라서 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법인세법 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이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것은. 근데 그 규정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러한 거래 유형에 따른 세법상의 손익 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대사의 다종다양한 모든 거래 유형을 예측하여 그 자체로서 완결적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그 법인세법 제43조에서 정하듯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이 없으면 이제 회계 지금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귀속을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해석이 기본법 제20조에도 취지에도 부합한 것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뒷부분의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회계 원칙을 가지고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뭘 작성하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그 서류를 작성한다는 거, 서류라는 거, 재무제표는. 재무제표란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을 외부 관계자로 하여금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규정화된 방식으로 만들어서 공표한 회계 자료를 총칭한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목적은 그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에 대한 내용을 외부 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화돼야 되고 또 규정된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지 다른 회사들하고도 비교할 수 있고 연도별로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재무제표 그러한 그 회계 자료를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재무제표는 기업 실체의 외부 정부 이용자들 여기 뒤에 나오는 투자자나 회사 채권자나 정부 이런 외부 이용자거든요. 외부 이용자에게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재무 보고 수단이다. 그렇죠. 이걸 보고 그 뭐 투자할 사람 투자하고 또 회사의 채권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또 정부가 그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과세 문제 아니면 또 뭐 투자 정부가 투자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상법이 이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목적은 투자자나 회사 채권자나 정부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그 기업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 및 소득이나 주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네, 이런 재무제표의 종류를 보면 대차대조표, 예, 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한다 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재무제표는 이제 회계를 배울 때 더 자세히 그 내용에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창법역에서는 간단히 뭔가 어떤 서류인가만 간단하게 진짜 그야말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 이제 재무상태표죠. 일정 시점이죠. 대차대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죠. 예를 들면 12월 말 법인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입니다. 예, 등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제 등식을 표현하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렇죠? 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되어 있는 그 대차 평균의 원칙을 나타내는 건데 A가 이제 출자한 100억 원은 자본 100억을 출자했으면 이게 자본이죠. 자본이 있고 은행에서 이제 50억을 차입했어요. 이게 자기 자본이 100억이고 타인 자본이 이제 50억인 거죠. 그 중에서 30억은 은행에 예금했죠. 현금으로 이제 30억은 은행에 가 있고 나머지 120억은 부동산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과 부동산과 나눠지죠. 그래서 자산은 현금 자산과 그 부동산 자산 합쳐서 150억이고 부채 아까 은행에서 타인 자본으로 했던 부채 50억과 또 자기 자본 100억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거를 쫙 이제 그 12월 말 12월 31일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대차대조표로 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회계 배우셨던 분이나 앞으로 회계 배우실 분들은 이걸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손익계산서. 아까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인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이죠.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회사의 경영성과, 뭐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던 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이제 매출액,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고 법인세 비용을 빼서 이제 그 총이익을 이제 구하는 건데 이러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뭐 원가는 얼마나 들고 또 이런 판매비나 일반 뭐 관리비 같은 거 이런 비용들 얼마나 들었고 법인세는 얼마나 들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익은 얼마였는지 최종적으로는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이제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인데 자본변동표는 이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소유주의 투자와 소유주에 대한 그 분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에 뭐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는데 잉여금 처분계산서란 3년도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그 처분 내용과 차기 이율액을 계산을 표시하는 오타인데 표시하는 서식입니다. 또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있는데 사업연도 말 미처리 결손금의 처리 내용을 밝히는 재무제표입니다. 네,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회사의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의 창출,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또 투자 활동에 관한 투자는 얼마나 했는지, 현금으로 투자하겠죠 보통. 그 다음에 자본 조달, 자본 조달은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영업보고서도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영업보고서에는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는데요. 네, 이제 구체적 기재사항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기재해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재할 사항들 한번 쭉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재무제표에 관련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자가 누구냐? 이사죠. 이사는 결산기마다 위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외관법 제2조에 따른 외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두 개 회사를 단일 기업 집단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 그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죠. 외관법이 계속 나와서 외관법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법에서도 뭐 재무제표란 이런 것들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외부 감사의 대상이 이제 외관법인데 주권상장법인이 대상이 되는 거고, 해당 사업년도 또는 다음 사업년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또 그 밖에 직전 사업년도 말에 자산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재무제표의 제출에 대해서 보면, 이사는 정기총회 회의일에 6주간 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합니다. 근데 감사는 이제 받으면 유서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또 제출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뭐 감사 방법의 개요, 회계 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 그 뜻, 뭐 이런 것들을 기재해야 됩니다. 만약 감사가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도 적어야 됩니다. 네, 근데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총 일주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의 비치와 공시입니다.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는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해야 됩니다.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죠, 언제든지 이 비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의 승인하고 공고입니다. 이사는 재무제표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해야 되는데, 주총회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대차 대조표를 공고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사는 영업보고서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무제표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아니면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재무제표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받는 게 아니라 이사회 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는 재무제표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이런 2번의 요건을 다 갖추면 이사의 결의로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네. 네. 이제 6번 이사와 감사의 책임의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아니면 뭐 이사의 결의로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책임이 무조건 해제되는 건 아니죠.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 경우에는 책임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 주의하시고요. 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참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 담당 이사의 전반적인 업무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 담당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게 한 세트라고 했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는
이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정한 업무 분장 하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네, 이건 뭐 당연해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사가 이제 업무를 하는데 법령을 위반하면 그 위반 자체로 회사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이다. 왜냐하면 이사는 이제 회사의 관계에서 그 앞서 봤듯이 위임 관계인데, 위임은 그 법에 따라서 회사 업무를 잘 하라는 위임이지 법령 위반하지 말라는 거죠. 법령 위반은 그 법령을 위반 그렇게 해서 법령을 위반했으면 그 자체로 이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로 예,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하면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건데요. 네, 그 판례 내용 한번 볼까요? 2007년에 선고한 거고요. 2007-60080 판결입니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아까 이제 같은 문장이죠. 이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죠? 예, 이제 법령을 위반하는 이상 이런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제 경영판단 원칙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배임죄에 대해서 많이 고려가 되는데요. 배임죄 같은 경우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임무에 위반하여 그 손해를 끼치는 건데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배임죄가 되는데, 그 경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때 이제 경영 판단 여부를 이제 많이 고려할 것이냐, 임무 혜택 여부에 대해서 경영 판단이 뭐 리스크도 감수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영 판단을 좀 넓게 봐서 어느 정도 리스크 감당을 해서 뭐 위험 요소를 뛰어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죄 적용을 하지 말자 뭐 이런 논의들인데, 그런 경우 이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영 판단할 여지가 없고, 그 자체로 이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그 채무불이행이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런 거죠. 네, 여기까지 지금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준비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